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5월 3일 오후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어떠한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 투자사가요. 예, USDC를 사가지고 그걸로 디파이에 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닌 뉴스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 이 펀딩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 또 디파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호재다. 예, 캐시우드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기업이 인재 뺏길 수 있다. 예, 요거는 실제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기업들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죠. 뭐 정치인들도 많이 영입하고 있어요. 왜? 암호화폐는요, 돈이 많거든. 예, 연봉 뭐 훨씬 많이 주면서 데려올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빼앗기고 있다. 예, 인재들이 많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 시장은 어떻게 돼요? 발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BTC 하루 평균 거래량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GBTC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전에는 거의 펀딩 시장에 있어서 암호화폐 펀딩 시장에 있어서 거의 독점을 했거든요. 이걸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거봐, 그레이스케일도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줄어들잖아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산이라고 봅니다. 분산. 예, 그리고 실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ETF랑 비슷한 상품이거든요. 예, 사설 ETF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투자하고 예, 투자의 방향성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GBTC의 투자금들이 또 거래량들이 좀 빠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투자량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좋은 게 나오죠.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 샌드박스의 가상 공부 설립 뭐 엄청난 것 같죠? 다른 거 아니고 이런 게임 아니죠, 게임. 샌드박스는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 안에 예,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이 설립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가상 게임 안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두산 가상자산 감독청에서 샌드박스랑 서로 협약을 맺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두바이 쪽에서도 자금이 좀 들어와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죠. 예, 영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영입이 된다. 530억 달러 운용 헤지펀드 밀레니엄 암호화폐 전문가를 영입했다. 예, 헤지펀드에서는 암호화폐 전문가 영입을 해서 왜 뭐 할까요? 얘네들이. 예, 자기네들의 자산 관리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상품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앞으로 예, 취급하겠다. 뭐 이런 예, 뉴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의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론칭 예정. 이거 뭐예요? 기업 투자 유치. ETF는 뭐 펀딩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예. 다시 뭐 파생 상품 비슷하게 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블록체인 기업에서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론칭하겠다라는 거죠. 2021년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 13조다. 비자보다 20% 많다. 예, 작년이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이요. 우리가 비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큰 비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OKX, FM 맥라렌 레이싱과 파트너십 체결. 뭐 OKX는 거래소입니다. 중국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래소예요. 근데 여기서 파트너십 맺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이름 알리기 하겠다는 거죠. 뭐 OKX가 전 세계 1위 거래소, 뭐 이렇게 2위 거래소 하던 거래소들이에요. 예, 후옵이랑 OKX랑 상당히 큰 중국계 거래소들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볼만한 게, 야, 여기 있다. 4월 암호화폐 온체인 거래량은 40%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현물 거래량은 6.7%가 감소했다. 40%가 증가했는데, 현물 거래량이 6.7% 감소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네, 마진 거래들이 좀 많이 있었다. 네,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진 게 4월 달에 많이 터졌어요. 예, 롱이랑 숏이 엄청 터졌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청산된 물량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부풀러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업비트 10일 12시부터 파일 코인의 입증금 일시 중단된다고 해요. 음,
파일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근데 보통 이게 가두리거든요. 이게 빗썸이었으면은 아마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어피틀에서 가두리 작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글래스 노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은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차트만 봐도 전체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장이 아니에요. 예, 최근 비트코인 마켓의 구조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 네트워크 최상성 악화로 아슬아슬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추세는 건설적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적 분석, 코인 라이프 펜 분석, 펀더멘탈 및 유틸리티, 거시 요소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추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카피출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카피출레이션은요,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대량 매도하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패닉셀이죠. 지속되고 시장 내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세, 약세,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예, 나쁘지 않다. 예, 상승 대비 하락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은 길고 예, 하락은 짧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EC 암호화폐 시장 당송 인력 2배로 확대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SEC가 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해요? 걔네들은 왜 이래요? SEC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똥오줌을 계속 못 가리지? 왜 본인들이 왜 자꾸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는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왜 자기네들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아무도 본인들에게 보호해달라고 하지 안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SEC 참 재밌어요. 네, 클레이튼 재단 한국 커뮤니티 강퇴 용자 복귀 소속 강화 약속. 이게 뭔 소리야? 클레이튼도 보면 그 코인들마다 코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서는요, 좀 징징거린다고 하죠. 뭐 떨어졌네, 어쨌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강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를 하면 강퇴를 시키는데, 이 강퇴시켰던 사람들은 다들 강퇴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소통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참 재밌네요. 네, 업비트가 꿀꺽한 예치금 이자 코인 거래 조사 나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업비트에다가 현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업비트에서는 그 현금을요, 일부분을 은행에다 예치했나 봐요. 그 예치를 통해서 이자 수익이 나왔고요. 이자 수익을 업비트에서는 아무한테도 공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꿀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육정보분석원 FIU에서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업비트가 여러분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스테이킹 코인들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 코인 들고 있잖아요. 그 코인 중에 일부를요, 스테이킹을 시킵니다. 그럼 스테이킹 시키면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지들이 꿀꺽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누가 알아냈을까요? 2018년도 때 퀀텀 커뮤니티에서 제가 알아내가지고 제가 난리 쳐가지고요. 업비트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아내고 공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업비트 지금 구리게 하면 안 돼요. 네, 리플 CEO SEC와의 소송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소송과 관련돼서 여러분 뭐 마무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저께 방송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리플이랑 SEC의 단 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POS, 스테이킹을 하는 POS 코인들에게 전부 영향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리플이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진다라고 하면 현재 POS를 준비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현재 POS 코인들은요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법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대놓고 이제 SEC에서 대놓고 이제 감독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EC와 리플의 소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다? 올해 마무리될 수 있다. 근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리플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올해 안에 뭐 잘 해결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SEC가 질 것 같으면요. 아마 합의할 겁니다. SE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합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연내 중에는 무조건 될 거라고 보고요. 빠르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현물 ETF가 승인이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경고로 해놓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7월 달 정도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좀 합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2달, 3개월, 2, 3개월 정도 안에
좀 기다려 봅시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플랜 B가요. 비트코인 바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요, 3만 8천 달러입니다. 3만 8천 달러.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최근 7일간 약 16억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가 청산당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청산당한 게 아마 롱 청산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청산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롱 청산이 많았으면 앞으로 쇼 청산이 막을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다 고래 주소 5주간 거의 2억 달러 가까이의 에이다를 저가 매수했다 하는데 에이다는 여러분 1,000원 아래면요 무조건 주춤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에이다나 살 걸 그랬나? 위믹스 익절한 거 가지고 에이다 살까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 암호화폐 파생제품 거래소 LEX 인수 완료. 제가 말했죠. CME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CME. CME가 뭐냐면 바로 시카고 거래소입니다. 근데 CME가 아니라 CME가 아니라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요. CBO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시카고 거래소가 아니네. 아무튼 여기서요. 파생상품 거래소를 인수했다. 파생상품은 바로 옵션 거래들을 하는 것들을 보통 파생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CEO P2E 등 인센티브보다 큰 수익 모델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 지속이 가능하다. 뭐 요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예, 제가 그러죠. P2E라든지 P2E가 뭐냐면요, 여러분 게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보통 그런 프로젝트들을 P2E라고 해요. 예, 근데 누군가가 수익을 하기 위해서 에어드랍처럼 계속 뭔가를 주는 거거든요. 이 게임을 하거나 여기에 뭔가를 하기에 이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뭔가를 주는 건데 뭔가를 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팔아먹으면 그 팔을 때마다 가격은 사실은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가격은요. 그럼 그걸 말고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데 현재 대부분의 P2E들은 퍼주기만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수익이 나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엑시가 그 대표적인 거죠. 엑시 같은 경우도 거의 15만 원,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초창기 P2E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후광을 좀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썩어도 준치. 예. 엑시 갖고 계신 분들 좀 기대해 보세요. 아직까지 지금은 저는 가격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에 큰 탈출기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라이트코인, 민불, 원불, 락트인 곧 업그레이드 진행한다. 근데 라이트코인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이거 지금 해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래들의 매수 리스트에 라이트코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별거 아닌 코인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과 2018년도만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이 되게 무시당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메이저 중에서도 초특급 메이저 코인이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뭐 눈치 보다가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몰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뉴스? 네, 업비트 업데이트 설치안에 비트코인 요구, 비트코인 윈도우 10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랜섬웨어 주. 여러분들 PC로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걸려가지고요. 피싱 사이트에서 돈 날리는 경우 많아요. 그나마 업비트 쓰시는 분들은 안전해요. 업비트는 어차피 카톡이랑 연동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금하려고 해도 어차피 내가 등록한 거래소 아니면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합니다. 근데 업비트가 아니라 뭐 해외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더 조심하시길 바래요. 네, 상위 100기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뭐 샌드박스 많이 매집한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죠, 요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트러블 룰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트러블 룰이 뭐냐면은 내가 출금을 할 때 금융 거래 실명 거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금융 실명제. 예. 코인에 대한 지갑에 대해서 이건 내 지갑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걸로 출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세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업비트에서 출금이 된 물량에 관해서는 추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업비트에서 출금돼서 개인 지갑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걔가 다시 다른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환전을 하거나 코인을 바꿔 타거나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차피 추적이 안 돼요. 두세 바퀴만 돌리면은 자금 추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래블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거 개인 투자자들만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되게 쓸데없는 보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가지고 현재 말들도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트래블룰이 있으면 사실 자전거래가 아니라 보따리 장사, 예, 해외 그 차익,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들이 있거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막 하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아무튼 요런 거 바보 같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윤호영 카뱅 대표 가상자산 서비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뭐 업비트처럼 코인들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펀딩 상품 팔고 아니면 뭐 대출 서비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이 국내에서도 커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코인 한다고 무시하진 않겠죠. 야,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카카오뱅크에서. 예. 근데 뭐 카카오톡에서도 이미 뭐 카카오에서도 클레이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많이 진출되어 있잖아요. 네, 일본계 리플 판매액이 2.7억 달러였다. 작년보단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리플은 일단 소송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올 겁니다. 네, 인수위 국내 ICO를 허용할 거다. 그리고 NFT 거래 안정성을 개선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과제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네, 국내 ICO 허용, ICO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업 제안서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어떤 코인을 만들 때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업 제안서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만들 건데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이더리움 한 개를 주시면은 이더리움 한 개당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코인에 대해서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으로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코인을 거기다가 주면요. 거기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주죠. 근데 그 코인은 아직 아무것도 개발된 게 없어요. 거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코인에 초기 투자를 하는 거죠. 초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은 이 재단에서는요, 이제 그 코인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얘가 뭐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대기업이랑 어떤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MOU를 한다거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ICO 한다 그러면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ICO만 수십 개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성공한 거 두세 개밖에 없어요. 다 손해봤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고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해도요. 된다고 해도 물량을 받았잖아요. 내가 받았어. 개발이 됐어. 가격이 올랐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초반에 가졌던 사람 다 팔 거 아니에요. 팔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다 눌리고 그래서 보통 ICO가 되고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2년에서 3년 지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코인을 살 거면은 상장한지 아니면은 메인넷을 한지 최소 2년에서 3년 지난 코인을 사라. 왜 2년에서 3년 지났으면 ICO 때 투자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ICO 국내에 산다 그러면요,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투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뭔가 저 사람들은 무조건 돈 벌 거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인 만드는데요, 이거는요 기술력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들이요 조만간 어디 거래소에 상장시킬 건데 상장하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하지만요, 거래소에서는요, 이 코인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 코인이 몇 달 뒤에 상장한다? 아니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저런 코인들은요, 우리가 업비트에 상장시키려고 뭐 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 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있는 게 현재 뭐 몇 년치가 걸려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검토하고요. 되는 데까지는 순차적으로 되거든요. 지금 집어넣으면요. 몇 년 뒤에 상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아까 전에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좀 팔리고 있네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항상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 좀 팔았으면 어느 날 좀 사고, 그게 트레이딩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쟤네들은 트레이딩하는 회사입니다. 사고 팔고를 원래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물량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 아니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 CEO 이번 주 어쩌면 오늘이 이피니티 룬칭하는 날이다. 뭐죠? 엔진 코인 같은 경우도 어저께인가요? 뭐 일본에 상장이 됐죠. 엔진 코인이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엔진 코인은요, 여러분 지갑입니다. 지갑 사실은 지갑 서비스를 해주는 코인 지갑 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요즘 좀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마케팅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뉴스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나머지 뉴스들은 앞에 오전에 제가 뉴스 잠깐 볼 때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우리가 뉴스를 보는 사이에 관련된 뉴스가 몇 개 나왔네요. 미 증시는 혼조세에 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ETP 상품에서 1.4만 개 비트코인이 순유출됐다. 작년 7월 이후로 최대다라고 합니다. 뭐 ETP 상품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파생 상품입니다. ETF, ETP 있잖아요. ETF는 중국집이라고 보시고요. ETP는요, 짜장면 탕수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ETF고, ETF 안에서 하나하나의 상품들을 ETP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인플레이션 기간 암호화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 비트코인도 암호화폐를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날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오직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 인플레 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중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 돈 많은 사람이 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은 기본은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5월 3일 날 지금 아직 10시 56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들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저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이요.